기대와 관심이 계속 들어가니까 나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바라게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상대는 그거를 상처로 기억합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상처를 줬어 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극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을 싫어해. 왜 싫어해? 돈이 없어? 아니야. 돈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뿐이고, 근데 어떤 부모를 극혐해? 내가 부모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부터 이제 한번 복기를 해봅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1살 때 우리 부모님 나한테 어떻게 해줬지? 2살 때 어떻게 해줬지?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도 써보세요. 3살 때 어떻게 해주셨지? 4살 때 어떻게 해주셨지? 5살 때 나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6살 때, 7살 때, 8살 때, 9살 때, 10살 때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기억 안 날걸요? 뭘 해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고,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찍어놓은 옛날에 사진첩을 보면 같이 놀러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뭐 예쁜 옷도 입히고 비싼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았을까요? 감사와 고마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상처만 남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와의 기억을 떠올리면 대부분 상처가 많이 나을걸요? 떠올릴걸요? 감사에 대한 마음은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뭉클 약간 요거고, 상처받았던 거, 아빠가 나 때렸던 거, 엄마가 나 때렸던 거, 엄마 나한테 욕했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엄마가 내 거 뭐 불태워버렸다부터 시작해서 뭐 안 좋았던 것들을 확 상처로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생각해봅니다. 그때 엄마랑 아빠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딱 하나입니다. 잘 되라고.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너에게 대한 관심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아닐까요? 안 되라 그랬을까요? 에이 망하라. 내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풀 대상으로 막 널 내가 학대하겠다 이랬을까요? 심지어는 저 패도 회초리를 때려도 막 싸대기를 때렸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마음이 엄청 아팠을 거예요. 왜? 해봐요. 자기 자녀한테. 뭐 요즘은 뭐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그럼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라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다 떠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싶었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란 표현이 있죠.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요, 보상심리 없겠습니까? 난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나를 희생해가지고 내 자식을 키웠는데 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안 그럴 것 같아요?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부모는 그런 게 아니래. 똑같이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금 나를 모른 척하면 마음이 안 좋겠지. 그리고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내 노후 준비도 안 해서 자식한테 기대해야 되고 자식한테 이렇게 손 벌려야 되면, 근데 자식이 돈을 못 벌어. 최악이지. 근데 그 상황을 왜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고 자아가 실현이 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 밥을 주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티를 알려주시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도 GPT가 다 알려준다니까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냥 두면 된다니까요. 다만 뭘 알려줄 수 있냐? 삶의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가치를 만드는 방법,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알려주면 돼요?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서 교감을 하면서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부모가 나의 멘토가 돼야 가장 행복한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멘토한테 뭘 바라고 하진 않고 멘토가 멘티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멘티가 멘토의 의견을 안 따른다고 가슴 아프고 막 기분 상할 일은 없잖아요. 다시 좀 더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아주 오래먼 옛날. 우리 아버지 13형제라고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한 명 한 명 다 케어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식이 많았으니까 알아서 커라.
자식은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중국에서는 소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애가 한 명, 많아야 두 명이니까 거의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극직양, 양극지금이라고 기대와 관심이 계속 들어가니까 나중에 나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바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내는 거예요. 안 참아.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는 그거를 상처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상처를 줬어 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여러분들 끼우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1살 때, 2살 때, 3살 때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한테 어떤 내가 영향을 받았는지를 써보면 대부분 안 좋은 것만 기억나는데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그냥 자연의 순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가 날 안 때렸다면, 엄마 아빠가 안 때렸으면 밖에 나가서라도 저 터졌겠죠. 하지만 그게 상처로 남았을까요? 아니요. 아, 세상이 이런 데구나. 세상은 정글이구나. 뭐 요즘 표현으로 그냥 깝치면 안 되겠구나. 잘 조용히, 아니면 내가 강해져가지고 다 눌러버리든 이래야겠구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지는 말란 말입니다. 뭐만 해주면 돼요? 환경과 여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솔선수범. 그럼 뭐예요? 체력적으로도 자립, 재력적으로도 자립.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나이 먹어서 부모님 극혐하게 되는, 요즘 표현으로 극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을 싫어해. 왜 싫어해? 대부분 돈이 없어? 아니야. 돈이 없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뿐이고, 심지어는 와이프가 부잣집 딸이면 내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를 극혐해요? 부정적인 부모예요. 뭘 하자 그래도 싫대. 뭐만 해도 싫대. 왜? 자기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언론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하시고 돈 벌고 자립하셔야 됩니다. 청년만 자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장년도 자녀 앞에서 자립이 돼야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공부하는데 올인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셀프, 본인 챙기세요. 나 돈 많은데? 나 이제 뭐 그때 돼도 난 전혀 뭐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의 사람들에 대한 그 울타리, 그 커버리지를 더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시고, 그 많이 챙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성을 쏟는 것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 걸 조금 더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식만 찾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내가 찾아가도 반갑게 맞이해줄 더 많은 인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발상이 있고요. 그 발상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하고요. 실천을 해서 결과를 체험을 해보고, 실패, 성공. 그럼 성공한 방법대로 다시 또 반복. 이것들을 깨우친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듭니다. 이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해봤더니 되네? 그럼 난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실력을 키워가면 되겠네? 깨우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깨우침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대는, 이 포인트, 펀더멘탈은 바로 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풋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외웠다 했잖아요, 거의. 그 수많은 위인전들을 통해서 대부분 위인전 보면요, 그 기승전결이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난이 많았는데 동기부여가 돼서 이거에 대한 걸 실패 하다가 귀인을 만나서건 아니면 뭔가 내가 깨우쳐서건 결국은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을 발판 삼아서 큰 성공을 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깨우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을 구상하려면 내가 리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AI를 학습시킬 때도요, 처음엔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해요. 데이터를 인풋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과 여건에서 그 정보와 지식이 가동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나중에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생성형 AI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풋으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인풋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체력을 그만큼 키우는 게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 어렸을 때 뭐를 해야 되냐? 어렸을 때 내가 말을 트이고 글을 틔우면서 뭔가 인풋이 들어오려고 할 때 SNS 보고 뭘 얻겠냐 이거야. 다시 얘기했잖아. SNS는 습관이라고요. 독서는 습관이 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요?
제가 문예창작가 나왔잖아요. 작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책을 대충 보는 건 쉽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고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고 이걸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걸 전달하려고 했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영향을 받았으니 어떤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 실천하는 걸 통해서 난 무엇을 얻어야지 통찰을 하는 걸 하는 통째로 이해하는 그 통찰을 하는 그 부분이 결국 그 사고에도 근육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아이는 운도 배치마킹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다가 운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주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운을 만드는 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 매뉴얼을 습득했다. 어떻게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쌓아나갔다. 그래서 그 쌓은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그 운의 흐름이 형성이 되면 그 이제 운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지나가려면 뭐가 돼요? 습득력이 엄청 빠르죠. 문해력도 좋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공부를 할 때도 남들보다 이 언어적인, 사고적인 측면에서 되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ABC가 과거나 지금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사람의 마음과 철학을 통해서 배운다. 철학을 형성하려면 독서만 한 게 없다. 독서와 체력을 겸비해서 같이 잘 밸런싱해서 키워주고 가장 중요한 거 실패한 부모가 옆에 있으면 사실 부모 따라가게 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모가 스스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운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걸로 했잖아요. 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전에는 뭘 했을까요? 공부라는 걸 했겠죠.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을 통한 공부, 오프라인을 통한 공부. 우리가 부동산은 흔히 임장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가보는 거죠. 하지만 그 가보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지식 체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냥 보고만 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가봤는데 왠지 끌려서 샀는데 빵 떴어, 성수동처럼.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성수동이 평당 7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평당 3억 이상이 됐죠. 40배에서 50배 가까이 이상 폭등을 했죠. 그럼 이 일련의 과정에 내가 성수동에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게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하는 그 소수 몇몇 제외하고는 뭡니까? 10년, 20년의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도록 노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버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이 상승운을 잡기 위해서 다른 투자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건 해당 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 이 투자에 집중을 해서 돈을 번 거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 감도랑 타이밍이랑 이런 이 부분들이 지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올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왜요?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문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올랐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공부를 했다 마실 거예요. 왜요? 포퓰리즘 때문에요. 포퓰리즘이 뭔가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건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돈을 지급을 해요.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내야 돼요.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과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성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급하게 뻥 하는 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하겠다고 딱 터뜨렸죠.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내가 거래를 하려다가 대출이 막혀서 부동산을 못 사게 됐어. 와, 나 진짜 운 없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측이 왜 안 됩니까? 제가 이거 제 인스타 들어오셔가지고 릴스 보시면은 대선하기 전에 이제 그 모임하면서 제가 찍은 영상이 있어요. 당연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 폭등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고, 그러면 이 5년짜리 계약직인 대통령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야가 5년짜리 계약직이 아닌 원래 정부 부처에서 이제 정부, 금융당국, 또 세무 이쪽 안에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어떤 액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금융당국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건 예측이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정부의 민주당 정부,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걸 감안을 하면 폭등할 것이고 폭등할 수 있는 걸 잡을 수 있는 거는 일단 폭등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재원으로 삼는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 강남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뭐 전국에 있는 집값 다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싼 부동산 투자 못하게 분명히 막을 거란 예측을 왜 못합니까? 근데 그 예측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운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운입니까? 부동산 투자는요,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려갑니까? 공급과 수요 기준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가격이 폭등합니까? 아니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자, 실거주 수요가 폭등한다고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투기 수요가 들어갔을 때 폭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의 폭등을 조장하는 큰 두 축이 있죠. 뭐예요? 고소득 전문직, 대출 잘 나오는 사람들. 또 하나 뭐예요? 외국인들, 대출 규제에 영향 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중국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 검은 외국인들, 미국인들 뭐 시작해서 뭐 100개 나라 넘는 국적 가진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 특히 아파트 쇼핑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모든 환경이 운입니까?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부동산에 운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더니 이렇게 됐네? 아, 나 운이 좋았다. 흐름이 좋았다. 흐름을 예측한 나의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정도로 풀어서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로또 맞듯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동산은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고 주식 투자만큼이나 객관화된 지표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 간접 투자 방식이 있는데 리스크를 줄이려면 간접 투자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익을 공격적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직접 투자. 조금 더 나가면 개발. 땅 사고 건물 짓고 임차인 맞추고 프리미엄 얹어서 되파거나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들어갔을 때 이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단지 이런 표현이 있었지. 결과론적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가 상승장이었어, 내가 들어갔을 때가 하락장이었어는 있을 수 있지만 운이 좋아서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오픈소스 많다,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요, 수요를 예측해야 됩니다. 자, 그럼 수요라고 하는 건 어떤 수요입니까? 전 국민적인 수요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상하는 이제 부동산 상승장이 예상되는 지역의 직접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대한민국 60세 이상 시니어의 자산이 4천조입니다. 무려 4천조예요. 2010년대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 노인들, 시니어들 부자인 것 같죠? OECD 국가 중에 노인의 절대 빈곤율이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소수의 부자가 큰 이익을 갖고 있다, 큰 자산을 갖고 있다. 이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병폐 중에 하나잖아요. 양극화. 미국은 안 그렇나요? 제가 부동산 마법학교라는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미국도 엄청난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 과정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터질 수 있는 부동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이기보다는 인구의 쿼터 25%, 30% 이상 그리고 40%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우리가 역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니어 대상 부자는 시니어 대상 부동산 사업 중에서도 보편적인 퍼블릭한 대중 시니어가 아니고요, 자산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유도가 높겠습니까? 안 높겠습니까? 높습니다. 자, 공급자 중심의 시각을 수용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맞춤형 공급을 원할 확률이 높습니까? 맞춤형 공급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태세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미디어도 퍼스널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브랜드도 퍼스널 브랜드 시대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소수의 자산가들에게 큰 이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탑재한 그런 부동산 상품이 개발되고 공급된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 시장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파트는 안 무너질 거로 저는 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의 버블 이렇게 왔던 것처럼 한국에 버블이 오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때랑 좀 바뀐 환경을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짚자면 일본에 있는 부동산이 버블이어서 무너지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와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력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외환 자금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돈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서울이 홍콩보다 상해보다 동경보다 싱가포르보다는 싸서 가성비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게 너무 바람인, 우리가 옛날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졌던 것처럼 코리안 드림, 서울 드림을 갖고 오는 누가 많아요? 동남아시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강남의 그 반포의 모 아파트도 최고가 매수했던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분이었고, 지금 뭐 자료 조금만 추적해보시면 나오겠지만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카자흐스탄, 그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뭐 뉴질랜드, 뭐 호주, 뭐 등등등등등, 우리 교포들도 있겠지만 원주민들, 그 네이티브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만큼 치안이 잘 돼 있고 뭐 어찌됐건 뭐 밤 12시에 나다녀도 문제 없고, 가장 큰 건 뭐 있어요? 인건비 비싸니까 노동적인 집약적인 일을 하면은 벌 수 있는 돈도 적지 않고, 또 뭐 있습니까? 대출 외국인들한테 잘 나오죠. 가장 큰 메리트 뭐가 있습니까? 메디컬, 의료 수가가 낮고 품질이 높죠. 한국은 인프라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 분들 특히 관심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뭐가 잘 되겠습니까? 전 임대주택 사업은 잘 될 거로 봅니다. 비등한 예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도요, 한 달에 2만 명 이상씩 이주민들이 계속 입국을 하니까 뭐 입국을 뭐 제어해야 된다, 뭐 들어가게 해도 된다, 막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호황,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잘 됐던 부동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주민 대상 임대주택 사업이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준공을 한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겟팅을 해서 뭐 준공하자마자 8, 90% 홀라당 나가버렸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한국인을 받을 때보다 외국인한테 임대를 할 때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나가서 집 얻으려고 하면 돈 더 받잖아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월세가 더 높죠. 정리하자면 한국에 살고 싶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 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 대상 중에서도 고소득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택 시장이 저는 이제 그 헬스케어 시장이랑 맞물려가지고 좀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 주식 시장보다 더 긴 사이클을 갖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선택적인 우상향인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인구 소멸 지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지산이 떴다, 뭐 아니면 뭐 생수기 떴다, 뭐가 떴다, 이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이게 세제 혜택이나 대출에 대한 어떤 이슈의 어떤 뭐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떴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산만 하더라도 많이 어려워졌죠. 상하령 숙박시설 뭐 이렇게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좀 뭐 바꿔주는 거 좀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타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의 특성상 큰 돈을 버시려면은, 제대로 된 돈을 만져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사고 팔고 했을 때 뭐가 커요? 세금이 커요. 그러면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1번이에요. 아까 운을 설계하는 것처럼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절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럼 절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개인으로 취득을 할 거냐, 법인으로 취득을 할 거냐,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왜? 세제 혜택이 아예 다르니까. 법인 안에서도 일반 시행 부동산 임대업으로 할 거냐, 벤처기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주업이 있는 법인에서 이거를 부업으로 같이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어떤 차주가 돼서 어떤 이제 사업자가 돼서 어떤 구도로 시장에 진출할 것이냐에 따른 어떤 이 쉐어링이, 순이익에 대한 어떤 획득이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될 투자는 뭐다? 이게 뭐가 떴다,
떴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 순간 이미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한 바퀴 돈 거예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사서 계속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산이 자산을 버는 비즈니스의 구조로 가는 게 제일 맞고, 저는 갭 투자는 이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 지금 정부에서 두 팔 걷고 막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금융당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투자 가장 큰 건 갭 투자. 근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본이 적어야지, 투자하는 자기 자본이 적어야지 이익을 얻는 거는 기본 상식인데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 갭 투자, 주거를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 갭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빌딩은 갭 투자가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죠. 갭은 어찌됐건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당 부분을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데서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빌딩을 지을 때 발생하는 건 금융권과의 협업이잖아요. 자기 자본이 적어지고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이익을 얻는 이 과정은 그냥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러면 좀 불안정할 때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저는 빌딩 투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해야 먹을 게 있어요. 남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으면 레드오션이 돼서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책에 나와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역발상입니다. 남들이 일로 갈 때 나는 일로 가고, 남들이 일로 갈 때 나는 일로 가겠다. 근데 여기서 안 가야 될 거는 어디다? 인구 소멸 지역은 가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입지, 로케이션 이 3L이 너무나 중요한데, 3L의 가장 기본 큰 대전제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곳의 투자가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움직인다? 너무나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나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옛날에는 아파트 투자를 얘기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투자에 대한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현금 부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쪽으로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면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상권 다 죽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뭐 상권 다 죽었자고 뭐 자영업자 다 죽었습니까? 폐업하는 사람 많으면 신규 창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계속 생성이 돼서 결론적으로 월세 내고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고 사고 파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체적인 한 지역의 브랜딩이 돼가는 이 과정의 흐름 안에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산가치 재평가를 통해서 결국 자산의 펀더멘털을 강력하게 만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은요, 언제 안 한 적 있습니까? 언제 경기는 좋았던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에 투자는 내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예요. 부동산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유, 싸게 사면 좋긴 하지만 비싸게 사면 뭐 어때요? 더 비싸게 팔면 되지. 중요한 건 내 형편과 여건이에요. 내 여건에서 해도 괜찮겠다 생각하면 하시면 되고요. 내 여건상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건이라는 건 뭘로 판단하냐? 기간이에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거는 법인 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1년 안에 사고 팔아도 개인보다 훨씬 세금이 적어요. 그게 이제 법인 투자면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이 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불안정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안정적일 때도 리스크 있는 건 있고요. 불안정할 때도 리스크 있는 건 있는데,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건, 리스크가 적은 건 직접 투자이겠습니까? 간접 투자이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적은 건 간접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 간접 투자가 뭐가 있습니까? 리츠나 부동산 펀드 상품 같은 게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 펀드 상품은 원금 보장이 좀 어려우니까 상가 조심하시고, 부동산 리츠는 그래도 부동산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요즘에 STO라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몇 군데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또 두바이에서는 또 움직여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부동산 실물 자산으로 한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요? 불안정성의 회피를요. 근데 불안정성을 회피하는 만큼 뭐가 안 좋아요? 수익률이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직접 투자에 비해서. 그러면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땅 사서 건물 올리고 프리미엄 만들어서 되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대출이 제대로 안 나온다.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대출은 풍선입니다. 금융은 예금과 대출의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잖아요. 자, 아파트 갭 투자를 눌렀어요. 하지마.
아무도 해주지 마. 신용대출도 조심해. 그러면 누구한테 팔겠어요 이제? 누구한테 팔겠어요? 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대출 문턱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이 타이밍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타이밍에 낮았을 때 내가 본업이 있고 매출이 있으면 내가 사옥 사겠다. 내가 이거 사업을 위해서 건물 사겠다. 대출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타이밍에는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누가? 자영업자가. 내 영업장 만들기 위해서, 내 사옥 만들기 위해서 전세금이라도 빼서 들어가세요. 왜? 전세금이라도 빼서 내가 강남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전세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10억이 있고 20억이 있다. 그럼 5, 60억짜리, 7, 8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을 이제 논리를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논리는 아파트가 갖고 있는 지분 몇 평의 땅을 갖고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이에요. 몇 평 갖고 있는 거 몇 평. 근데 그걸 갖고 그 정도의 금액인데 꼬마 빌딩 투자는 어떻게 돼요? 전 100%의 지분이 다 50평이면 50평, 70평이면 70평이 다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자산을 취득하고 있으면 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을 때 나한테 뭐가 생깁니까? 여신이 생기고 레버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영업자예요. 내가 매출이 있어요. 그럼 내 매출 내는 걸로 충분히 증빙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딱 명분이 되잖아요. 아니 자기 사업하는데 잘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세금도 잘 낼 수 있게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내가 AI 기업이에요. 그 이 타이밍에 뭐예요? 사업 써야죠, 사업. 자, 기업을 운영할 때는 운영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 외 이익에서 자산으로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이익을 통한 직접적인 매출을 통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밸런싱을 해 나가야 매출이 안 좋을 때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만큼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 줍니다. 재무제표상에서.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지금 타이밍에. 은행들, 그 수많은 은행들이 다 누구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고객님들 찾아서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사업을요? 전 사업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일단 대상자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자산의 취득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몇 분들은, 사장님들은 기회가 있다. 은행 대출 문턱 낮아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행 대출은 최소 똑같은 여건에서도 20군데에서 30군데, 보통은 50군데, 많게는 100군데까지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 지점이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될 수 있고요. 올해는 안 됐는데 금년은 될 수도 있어요. 담당하는 지점장의 성향에 따라서도 대출의 금리도 달라지고요. 여건도 달라질 수 있고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다? 부동산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땅을 보는 능력, 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절세에 대한 포인트, 그만큼 중요한 거 부동산 금융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절세도 공부하고 부동산 금융도 공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도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해칭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후에 새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양도세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으세요. 이거 팔면 얼마나 남지? 라고 계산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세금 내면 되겠지라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계약금 받고 와서 이제 세무사하고 상담하다가 뜨거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률보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익, 그러니까 순이익, 세후 이익이 진짜 이익인데 세금에 대한 인사이트가 적은 상황에서 부동산의 이익만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노후에 특히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상속도 하고 증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처분을 해서 또 상속도 하고 증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부동산 법인이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법인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단순히 임대업만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패밀리 오피스식으로 아예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뭐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자산 투자,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 투자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과 가문의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부동산 자산을 투자를 할 때는 장기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것인가 혹은 잘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러려면 누굴 먼저 만나야 된다? 세무사를 먼저 만나야 된다. 세무사를 만나서 내 자산에 대한 이제 운영에 대한 처분에 대한 상속 직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간접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이익은 좀 덜 받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해외 상품은 좀 고민을 해보세요. 왜? 해외는 내가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국내 상품 뭘 한다고 하면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모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뭐 다른 상품, 다른 투자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내가 알고 익숙하고 이미 공부도 좀 해서 어떻게 되겠다. 투자에 대한 견해가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이 투자에 대한 견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투자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전망할 수 있겠다라는 견해가 생기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용어들,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용어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용어들,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문 용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소통이 되고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마법학교 유튜브 쳐보시면 제가 또 많이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보시고 공부하시고 절세TV 뭐 아우름이라고 저희 이제 와이프가 하는 거기서도 컨텐츠 무료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공짜예요. 들어가서 공부 좀 하시고 어느 정도의 기초 수준을 쌓으시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그러니까 왜 노후에 파산으로 연결되거나 노후에 사기를 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균형 있는 밸런싱이 잘 된 마스터 플랜, 즉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타당하냐 하지 않냐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돈 놓고 굴려서 다달이 내 생활비 얻어야지, 되게 단순한 상황의 접근으로 약간 이제 현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올바른 판단이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려면 누구랑 상담하라고요? 대부분 전문가하고 먼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옛날엔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할 거다. 아, 이거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1번은 세금, 2번은 부동산 금융, 3번은 실제 이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을 내가 손에 써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사업계획이 타당한지를 누구한테 자문을 받으라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지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요? 은행에 가져가서 대출 받고 싶다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피드백을 또 줍니다. 또 누가 있어요? 제가 했던 PM회사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데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전문가 집단을 잘 활용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좋다. 나의 직관만 믿다가는, 감으로 때리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훅 가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만 넘어도 한번 훅 넘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에세이처럼 보여주는 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운의 작동 원리, 그리고 내 지인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타인의 운을 활용하고 그 운에 올라탔던 그 사례들의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리뷰를 받아보고 서평을 받아보고 또 댓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갖게 됐고, 어떤 분은 애기 다루듯이 항상 그 업무하러 갈 때 갖고 다닌다는 분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유명해지던가.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유명해지려면 이타적이어야 되고 보다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야겠죠.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이익 본다고 생각했으면 뭐 사실은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 책도 내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준비한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큰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삶의 간증이 넘쳐나서 이걸 쓴 저자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불순물은 뭐 아예 없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운을 발견하고 운을 읽고 운을 바꾸고 운을 경영하는 법을 이 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운의 흐름은 더 세고 강력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파도는 고립되면 다 말라서 소멸됩니다. 타인과의 부딪힘, 불편하더라도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가능하면 귀인을 발굴하고 내 주변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청년의 마음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